새들이 그거 고기를 생선을 막 잡아먹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바닷물이 그 몸속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옛날부터 궁금해갖고 이걸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 바닷물을 엄청나게 묵어도 이걸 이쪽에서 이 신장 콩팥 시스템이 몽글럼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류는 콩팥이 약해요. 호모사피엔스보다 포유동보다 약한데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처리 장치가 있어요. 바닷물을 다 열로 빼내갖고 요것을 농축해갖고 바닷물 요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거에 그랜드 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닷물 요렇게 흡입해갖고 요서 짜내갖고 요렇게 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갈매기는 계속 있다 골매기는 계속 콧물을 흐르는 거예요. 네, 바닷물이죠. 네. 자, 됐어요. 자, 어쨌든, 자, 흡입,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흡기에 대해서, 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갑니다. 콧구멍에서. 자, 흡기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핵심입니다. 흡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여기로 들어가요. 에어 사각으로. 이쪽도 들어가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요게 폐입니다. 이게 폐예요. 이 폐는 당연히 이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폐로 이렇게 들어와갖고, 모세혈관을 통해갖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신선한 여습교환을 다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쯤 오면 이게 이쪽에는 산소가 많고 이쪽에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가 많은 게 이쪽 가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갖고 이산화탄소 바뀐 이거는 일로 가요. 이쪽 에어사로 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이쪽에 신선한 산소가 들어온 게 이렇게 간다는 거. 첫 번째 이해되는 거. 이게, 흡기, 덜숨, 이게 호기, 낼숨. 자, 그럼 낼숨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기가 막힌 게 낼숨 때 일어나요. 자, 내일숨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일숨 때는 이쪽에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 부는 상태니까. 안 들어오되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신선한 산소에 들어와 있었잖아. 이 주머니에. 됐죠? 신선한 산소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선한 산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산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산소가 이렇게. 이 산소가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산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산소가 나가고 이렇게 자, 우리 인간 같은 거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잡으세요. 들었을 때 산소 많이 들어오잖아. 내쉴 때도요. 전부 이산화탄소 위주잖아요. 물론 또 산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산화탄소요. 그리고 내쉴 때 산소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낼숨이잖아요. 딱 낼숨. 낼숨인데도 지금 뭐가 가고 있어요? 산소가 가잖아요. 이 산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호기 때 가다란 산소예요. 그래서 공기 주머니요. 이 공기로 산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묘미는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이쪽에 지금 가져지는 건 뭐였어요? 호기 때. 이산화탄소예요, 산소 이게. 이산화탄소 공기잖아.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공기 내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 공기가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면 이 자체가 벌써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져 있는 공기가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유심 봐야 돼요. 어쨌든 폐 이쪽은 일부러 이산화탄소 공기가 돼버렸잖아. 바뀌어지니까는.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 된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그 조류에 있어서 세포 관점에서 보면 야들은 폐에는 항상 뭐죠? 신선한 산소 먹으면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른 책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설명이. 근데 요거는 가장 명확해요. 보시면. 우리의 인간의 폐는 덜 숨 때는 산소가 많고 낼 숨 때는 폐가리에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그 모세혈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의 폐는 반은 산소 위주, 시간 타임 도메인상으로 반은 산소 위주고 반은 이산화탄소 위주예요. 그런데 조류의 폐는 100%
폐 관점에서 보면 100% 뭐죠? 폐 속에 흐르는 공기는 이산탄소 공기요, 산소 공기요? 산소 공기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이 게임에서 1학년 동안 진 거야. 누가? 우리 포유동도 진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점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냐는 거죠. 근데 자주 이야기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철새 넘어가잖아요. 우리 포유동물, 호모사피엔스는 산소통 내에 올라가잖아.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조류의 경우에는 폐 관점에서 공기 주머니 관점에서는 이산화탄소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폐 관점에서는 항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폐에서는 항상 신선한 산소만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난다는 말은 전부 설득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산소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솔린을 폭발해갖고 뜨잖아요. 새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고밀도로 산소가 확 들어줘야 돼요. 비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닭흰살 샐러드 할 때 하잖아요. 닭살, 닭가슴살. 네. 맞아요. 짭짤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 비밀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닭의 무게의 그 20%가 그 근육 무게입니다. 그래서 조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용골 구조가 나와야 돼요. 이쪽 갈비뼈가 이렇게 연결된 이 용골 구조가 뭐냐면 엄청난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 할 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육 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대규모 산소 꽉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심장 박동이 얼마예요? 16번이죠, 분당, 대략. 조류는 미니멈이 100번에서 많이 뛰는 그 박새 같은 경우는 1000번 뛰어요. 분당.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 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몸무게가 줄어들고. 그래야 나는 거예요. 난다는 현상은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이런 구조. 바로 이 모든 순간에 들숨이나 날숨, 이 동일한 순간에 이 모든 폐에 있어서는 항상, 따라서 폐 항상 신선한 산소. 우리 포유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포유동물은 핫바가리에 시간상으로 반은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목살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항상 신선한 산소가 동일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 관점에서는 이 덜숨이나 날숨이나 그림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거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 게임이 진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는 항상 뭐라 하냐면 폐에는 항상 산소를 먹으면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공룡은, 자, 그럼 이 게임 다시 조합해 드릴게요. 포유동물은, 자, 요 따져보면, 자, 저산소 상태. 뭐든지 공부는 탑다운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산소 상태가 온 거예요. 와갖고 공룡하고 포유동물이 그 선조들이 노선을 달리한 거예요. 정한 노선을. 공룡은 기량을 만들었어요. 크기가 적을 때부터, 크기가 1m일 때부터 기량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기골이 나오는 거예요. 한기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직립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고, 그걸 확보한 거예요. 근데 우리 쪽은 뭐냐면 행경막을 바꾸고, 우리 쪽의 주력은 뭐냐면, 자, 따라서 주력. 우리 쪽의 주력 상품이 뭐냐면 이빨입니다. 이 게임이요. 그러니까 산소에서는 밀렸는데 이빨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세요. 공룡의 이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공룡은 기본적으로 초식 공룡은 따라서 까꼬리 그냥 끓는 거예요. 잎을 그냥 끓는 거예요. 훅 훑는다 그래요. 그냥 그밖에 없어요. 정말 송곳 같아요. 공룡 이빨은 끓는 거예요. 이게 1억 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요? 간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겐다, 따라서 어겐다. 어겐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포유동물은 밤에 가서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곤충을 이렇게 훅 들 수가 있나요? 후터가 감 집어넣어봤어요. 여기서 메뚜기 막 뛰다녀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쪽이 엄청나게 부담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메뚜기 쭈르륵 해갖고 훑으면 안 돼. 어떻게 되죠? 자, 이 메뚜기다. 따라서 간다. 어겐다. 네, 바로 이에요. 삼윤기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겨버린 거예요.
자, 어겨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 게임이 중요해. 공룡 끝까지 훑었어. 근데 우리는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의 주력. 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품, 우리의 주력 무기를 한번 봅시다. 야가 이쪽은 주력이었고, 공룡은. 우리 포유동물의 주력을, 어금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포유동물의 어금니. 자, 지금 잘 그리셔야 돼요. 어금니를 4개 그려야 돼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달리 그려도 이상하게 보여요. 네. 그래. 4개를 그려야 돼요.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돼요. 4개를. 참 대단해. 네. 자, 일단 해봅시다. 4개. 자, 이빨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이거 이제 첫 번째 번, 이게 딱 발룡류. 펠리코사우루스. 펠리코사우러. 자, 지난 시간에 발룡류 찾아봤어요, 어딘가? 깐거리 한게 하나면 못 따라와. 발룡류. 네. 자, 발룡류는 이거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자, 질문. 이 PT 대멸종을 통과해서 발룡류가? 못 통과했어요. 그 발룡류 다음에 나오는 수국류가, 바로 수국류의 대표 주자가 키노돈토예요. 수국류는 통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국류의 후예들이에요. 발룡류부터 그리면 펠리코사우루스가 이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빨부터 그릴게요. 이빨. 그냥 간단해요. 공룡 이빨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3개. 하나가 큰 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간단해요. 이빨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턱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턱뼈가 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턱뼈가 대략 그림에 이렇게 돼요. 이쪽에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소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점선 찍고 다른 색깔을 구분하셔야 돼요. B급을 쳐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된 어떤 책에도 없어요. 논문에 있는 겁니다. 요게 같은 그 뼈에 들어가요. 뭐냐면, 이게 턱뼈고, 이게 뭐냐 하면, 이 턱뼈하고 위에 관절 연결된 뼈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게 붙어 있어요, 지금. 일부. 턱뼈하고 이 위에 두개골에 연결된 그 뼈가 분리 안 된 상태로 있어요. 네. 지금 요게 뭐냐면 펠리코사우루. SAUR입니다. 펠리코사우루.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반룡류라 그래요. 등 위에 돛이 있는 거 봤죠? 이거 멤벌라이크 랩탈입니다. 네, 됐고. 이쪽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발룡류. 고생대 폐렴기 때 아주 그 득세를 했어요. 그러다 TK 대멸종을 몽 건너고 다 멸종을 했어요. 그 후예가 수국류가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자, 좀 빨리 그리세요. 이 그림들이, 그래. 자,
요 그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 그림 특징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요거예요. 요 구조요. 요거 약간. 예. 요렇게 바뀌어요. 지금 요 뒷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뒷구조를. 자, 그리고 이빨은 잔잔한 거 4개 나고 하나 큰 이빨이 나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네. 자, 이쪽 이렇게 봐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자, 입이 딱 벌어지는 혁명이 일어나요. 뭐냐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전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야는 살아남았어요. 야는 멸종했어요. 우리 연결로. 물론 다 멸종했긴 했는데, 수공류도 그 후회가 살아남아요. 이런 아주 그런 진화상으로 큰 혁명을 일으켜줘요. 요 파란색으로 뒷검치는 이 거대한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런 몇 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지금 뒷검치는 이 거대한 영역, 이까지 합쳐갖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트리코노돈이라는 거예요. 트리코노돈. 이 이름이 낙소돈이에요. 낙소돈. 자, 되게 중요한 포유동물입니다. 우리 선조요. 따라서 트리낙소돈. 네. 트리낙소돈. 요 트리낙소돈이 바로 뭐냐면 지금 공부했던 삼추치류의 한 종이에요. 네, 이게 삼추치. 요게 이제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대한 턱뼈가 이게 초기에는 파충류는 이 턱뼈가 몇 개냐면 3개로 돼 있어요. 3개로 돼 있는데 요 부분 하나만 남고, 특별로 남고, 나머지 빗검친 이 부분 3개가 요로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드디어 뭐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 두개골하고 턱이 분리된다. 두개골과 턱이 분리된다. 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3번째 그림.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3번째 그림. 이쪽, 뒤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유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쪽 부위가 어떤 식으로 바뀐가, 이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드디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요 부위가, 지금 요 부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고막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고막에 들어가는 뼈들, 망치뼈, 몰입뼈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보통 혁명이 아니죠. 이쪽에는 이게 이제 주력 부대였어요. 기낭으로 갖고 이제 완전히 1억 년 이상 제압을 해버렸어요. 이 시스템이 제압을 해버렸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이빨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거대한 것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 모루뼈, 망치뼈로 바뀐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루뼈, 망치뼈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 구조는 이때부터 바로 3윤기치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이건 지식이에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왜 학자들이 이렇게 이쪽 이빨에 이렇게 매달리는가를 이렇게 해보면, 아, 참 그렇구나. 그거 확 느껴요. 이쪽에 오면 이빨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역시 하나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 이쪽에 와서, 자, 이 그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삼윤기치가 되는 거예요. 트리보스페닉, 따라서 트리보스페닉. 네, 드디어 이제 우리로 가는 거예요. 네, 삼윤기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어느 종이 겠냐 하면, 모가노코돈, 따라서 모가노코돈. 모가누코돈. 아, 우리 선조입니다. 모가누코돈. 이거 진화 교과서에 자주 나옵니다. 모가누코돈. 모가누코돈. 네, 이때는 삼윤기치요. 이빨. 놀랍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때부터 통뼈 하나요. 아래 턱뼈는 우리 포유동턱뼈 통뼈 하나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 조각의 뼈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중위골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나중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하나만. 자, 마지막으로 무슨 뼈가 나오느냐 하면 네. 자, 이쪽에 이렇게 됐어요. 네. 드디어 이게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특별 구조예요. 네. 우리 인간들. 네. 호모사피엔스 특별의 요 이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이름 알아놓으세요. 요 앞에 두 개, 요 앞니. 우리 알죠? 앞니 두 개. 그게 뭐냐 하면 인시서. 네. INSIOR. 인시서. 그 다음 요 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뼈 알죠? 요 뼈가 뭐냐 하면 견치인데 CANINE 송곳니 있죠? 이거 젊은 저 사춘기 때 이제 여학생들 보면 이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뼈 이름 혹시 뭔지 알아요? 요 밑에 요 뒤에 두 개 혹은 세 개, 요 뼈가 뭐냐면 몰라. 요게 어금니요, 두 개가. 요게 MOLAR, 몰라고. 요 두 개가 바로 뭐냐 하면 프리, 몰라요. 전 어금니요. 네, 자,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이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여줄까요? 실측으로 그리면 야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이쪽 완전히 분리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실측으로 그리면. 이게 바로 속깃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턱하고 깃뼈의 분리. 자, 턱하고 깃뼈의 분리. 예. 이게 깃뼈들이, 이게 나중 깃뼈가 되는데 턱하고 이 두개골에 있는 관절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되느냐 하면 두개골이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이 거대한 뼈들이 이 두 개 뼈가 이렇게 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면
아티큘라. 이게 관절뼈인데, 관절뼈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멜로스라 해갖고, 이게 뭐냐 하면, 망치뼈예요.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나 하면, QUADRAT, 쿼드레타. 이게 뭐냐 하면, 방형골이라고 그래요. 방형골. 관절골. 이거는 방형골. 방형골이 뭘 바뀌느냐 하면, 인커스. 무릎뼈로 바뀌어요.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화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쪽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면, 자, 이걸 실측을 하면, 요 파란 걸 실측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아니, 실제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쪽에는 나는 침판이, 소위해서 고막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나 하면, 망치뼈가, 잘 보세요. 망치뼈가 고막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나 하면, 이렇게 커요. 자, 요게 망치뼈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보세요. 무릎뼈. 이 기어가 막혀. 이 그림을 꼭 여러분들 숙달을 해보세요. 무릎뼈가 이렇게 해서, 요게 핵심이요. 요게 쪼빗하게, 요렇게 접어져요. 거의 20대 1 정도 크기로. 요렇게 접어요. 이게 무릎뼈예요. 그러면 등자뼈 이름 왜 나온 줄 알아요? 등자가 뭐예요, 등자? 이제 몽골 가면 볼 거예요. 말리고 바른 거예요, 등자. 예. 왜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등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등자뼈를 그려줄게요. 기가 막히게. 등자뼈 이렇게 생겼어요. 꼭 등자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고막이 울리면, 망치가 얘를 탁 치잖아요. 치면, 그러니까 앞핀처럼, 이렇게 치면 그 침이 괜히 가느잖아요. 여기서 확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에 멤버린이 뭐가 붙은 줄 알아요? 이쪽 멤버린이? 요 막이 뭐냐면, 달팽이가 연결된 난원창이에요. 그 달걀처럼 오발 윈도우라 그래요. 이걸 난원창이라 해요. 난원창. 달걀 모양의 원형의 창문이다. 그래서 림프액을 흔들면 저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제 그 신경들이 해갖고 소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막이에요. 이게 팀파닉 멤브레인이에요. 이게 고막이에요. 고막이고, 자, 요 단어 달아놨어요. 요게 MALLEUS. 이게 망치뼈예요. 자, 요게 인커스. 무릎뼈예요. 요게 STAPES. 스테퍼스. 예, 이게 뭐냐 하면, 뭐지? 등자. 말의 등자뼈예요. 자, 우리 나중에 브레인 공부할 때도 이건 필요해요. 반드시 이 구조는 정확히 그려보시고,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뼈들이 뭘 바뀌었냐 물으면, 뭘 바뀌었다 그랬죠? 망치뼈하고 무릎뼈로 바뀌었어요. 이 뼈들이 망치뼈, 무릎뼈로 돼가 요만한 마이크론 구조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혁명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됐냐 하면 우리는 고주파 영역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죠? 20에서 2만 헤르츠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이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나중에 조류가 상당히 높은 소리를 들어요. 조류 이외에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렇게 됐나? 밤으로 들어가면서. 자, 어금니는 왜 나왔겠어요? 곤충을 잡은데 곤충을 삼킬 수가 없잖아. 어겨야 되잖아. 바로 곤충을 주식을 하면서 이 삼윤기치가 나온 바로 에오마이어. 따라서 에오마이어. 네, 에오마이어가 바로 이게 언제냐 하면 1억 2천.
1억 2천만. 에어마이어. 다 나무에 살았고, 지만했고, 에어마이어가 지금 짐작컨대 이쪽에 나와요. 에어마이어가 라우레스 테스의 2배 내용량.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데, 벌써 뇌는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들이야. 네. 쓰러져. 네. 네. 그렇죠. 이걸 그림을 한 20번 그려봤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조용한 시간에 그리면 속에 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아, 우리가 이게 듣게 된다는, 이거, 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본다는 거는 5억 4천만 년에 출현했어요. 제대로 듣는 건 언제 출현했다? 예. 거의 지금 보세요. 제대로 듣게 된 게, 지금 이쪽 오면, 거의 기껏해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생대, 백악기쯤 돼 왔어야, 이제 게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갈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감각을 잘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시각, 청각, 청각이 더 근본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청각이 뭐 아주, 깊게 만들 것 같잖아요. 눈을 만들기 쉽겠어요? 귀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 구조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 물어보면, 과학을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눈이 더 정교하게 보이잖아요. 일단 이제 안 보이니까 안 해. 뭐 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진화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달성한 게, 바로 우리 포유동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사암에서 포유동물은 이쪽을 택했던 거예요. 그럼 공룡은 1억 6천만 년도 공룡 이빨 너무 간단해요. 공룡 이빨 이름도 그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공룡은. 아래로.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이빨이 있으면 훑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디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륜기치. 그래서 어개는 거예요. 아래로 해갖고. 그래서 치열고자가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이런 거예요. 여기 딱 맞는 거 요거예요. 네. 6개임이 갈라진 거예요. 어개면, 이게 뭐예요? 곤충들, 단백질이잖아요. 곤충들 어개니까 굉장히 이제 고영양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전체 게임에서, 근데 이거 갖고는 1억 년 동안 해도 이 게임이 이어서 졌잖아. 못 이기는데,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포유동물은. 그게 이제 완전히 확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펴봤어요. 자, 하시고. 자, 주요 게임에서인데, 공룡 시대가 끝나고, 그게 재밌어요. 그럼 공룡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지금 포유동물하고 어떻게 됐을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답이 있어요.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새가 있어요. 그래서 새의 감각이나 유심히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시각은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우리 인간의 시각 8배예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보셨잖아요. 독수리는 30배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저보다 한 10배쯤 돼요. 그 다음에 청각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럼 청각은 우리가 압도적이다. 저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 바꿨는데 우리가 압도적이지. 최근 자료 보니까 no. 아니야. 새도 거의 지금 우리 인간 청각까지 왔어요. 그럼 굉장히 당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어찌 된 거야? 중생대 때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새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면 새의 산소 농력 탁월해. 청각, 시각, 우리도 탁월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네. 그럼 브레인 이야기 해도 또 다른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좀 간단치가 않아요. 브레인은 전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포유도가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브레인이 무조건 커진다고 좋은 거냐? 돌연변해갖고
이 브레인이 커지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도 있어요. 우리 브레인이 한 배 빠지면 막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무지하게 큰 브레인이 적응 못해요. 무조건 브레인이 크다고 좋다고 봤으면 네안데르탈이 멸종한 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디테일이에요. 딱 디테일. 딱 something different.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답은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세계를 펼쳤어요. 근데 개별 감각은 시각, 청각, 조류가 안 밀리고 산소호흡력 더 탁월한데 왜 조류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조류는 공룡 이후의 조류가 지금 6천만 년 동안 그대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지난 6천만 년 얼마나 바뀌었어요? 박쥐에서부터 돌고래, 사자, 인간, 원숭이 형태적으로도 놀랄 만큼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새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앵무새, 두견새, 참새, 꿩 해봤자 크기 정도 달라졌지 우리 박쥐에서부터 돌고래까지 바뀐 만큼 바뀌지 않았잖아요. 뭐 잡히는 거 있죠.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류는 그렇게 탁월한 감각 능력이나 산소호흡 능력이 있는데 왜 다양하게 못 바뀌었는가? 반대로 포유동물은 왜 구체적으로 5,800만 년부터 지금까지 4,600종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5,700종, 그 중에 태반류가 4,600종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는가?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같아요? 가장 잡히는 게? 감정. 산소가 너무 했고 에너지를 너무 썼다. 자들은 감정. 맨 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새들의 감정은 어떨까? 그좀 적용해보면 되잖아. 그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다. 감정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그래요. 자, 이런 대답은, 이런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건 자유로운데, 많이 생각해도 크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지식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개별 하나하나 사건들 지식 사이에 링크가 어떻게 되는가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대가의 연구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따라서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다. 대부분 사건은 그래요. 대부분의 세상 돌아가는 거는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모든 논쟁을 해보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보면 통계를 다 내봐야 돼요.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체에서 다 다르고, 그 중요하다 다른 그 전체 인터랙션 속에 어떤 것이 시간하고 타이밍이 딱 맞아갖고, 공간하고 모든 딱 맞아갖고,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거요. 그래서, 자, 지금 그거에 대한 도표를 지금 그립니다. 자, 오늘 강의, 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왜 포유류가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됐는가? 그럼 지금 완전 칸캐스트 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 대표 주자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인데, 인간한테 갈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조금 자만심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행성 지구 표면을 바꿔버렸잖아요. 생명의 1000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 표면을 바꾼 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박테리아들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도 행성 지구 표면을 바꾼 종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가능해요. 인간은 했어요. 그 인간이 가능하게 된 그 바탕은 포유동물. 첫 번째 포유동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80%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더 해야 돼요. 영장류를 이해하는 게 나머지 20%예요. 마지막에 나머지 1%가 있어요. 영장류 19%라면 나머지 1%가 뭐냐면 침팬지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게임에서 공룡하고 포유동물이 얼마나 다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걸 갖고 해도 답이 거의 안 나와요. 두 번째 게임은 포유동물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좁혀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장류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영장류에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침팬지하고 사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방향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몰아줘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공룡 시스템, 포유동물 시스템 진화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장류, 포유동물 전체,
예, 5천 얼마나 그랬죠? 5,400종이나 되는 포유동물 전체 속에서 영장류라는 이 종이 도대체 한 460종밖에 안 되는 영장류가 도대체 뭔가를 봐야 돼요. 영장류 공부가 다 끝나면, 영장 공부 끝나면 그 중에 소위 말해서 그레이트 에퍼, 거대 영장류인 침판지, 우랑우탄, 고릴라를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침판지하고 호모사피엔스, 600만 년을 갈린 이 두 종을 비교하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는가, 뭐가 특이한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유동물, 어쨌든 결론이 났어요. 포유동물이 신생자 압도적으로 지구 전체를 뒤덮었어요. 네. 변화의 다양성이, 자, 변화의 다양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예를 들면, 자, 이거 뭐냐 하면, 자, 이 개구리를 합시다. 개구리가 뭐죠? 무슨 동물이죠? 양서류요. 질문. 개구리가 몇 종류쯤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양서류. 양서류가 폐렴기 때는 엄청났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라져버렸고, 양서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대표적인 양서류가 남아있는 게 개구리요. 개구리가 몇 종류 될 것 같아요? 예, 개구리 하나가 3,000종이요. 예. 극지방에서부터 열대지방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첫 번째 3,000종이나 많은 개구리가 있다는 놀라고, 두 번째 개구리의 다양성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두꺼비 비슷한 것도 시작해갖고 개구리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질문. 항소 개구리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개구리가 가장 큰 게 아마 요만큼 될 거예요. 개구리가 가장 적은 게 요만할까요? 척개구리가 요만할까요? 자, 그러면 요만한 데서부터 요만한 데까지 3,000종이 있어요. 형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형태는 거의 90% 같아요. 네. 생물학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봐도 청개구리 보면 개구리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물학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보다가 박쥐를 보다가 돌고래를 보면 그게 같은 종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임파서블. 우리 초등학교도 박쥐가 포유동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모르는 사람 보면 100% 박쥐는 조류로 볼 거 아니에요. 돌고래부터 시작해갖고 하마, 그 다음에 개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저 개 종류를 놓고 여러분들 개 한 종류 놓고 쫙 봤을 때 개구리 전체 변종보다 더 많잖아요. 가는데 언젠가 한번 무슨 다큐멘터리 잠깐 보다가 영국에 개 컨테스트가 있더라고. 한 수백 종의 개를 각 가정에서 키워갖고 품평대회 비슷한데 주인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야. 그 개 모양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 요만한 개에서부터 그 사자만한 개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 형태의 다양성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변형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공적인 변화지만은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개구리는 3,000종이 있지만은 크기조차도 이렇게 10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형태는 더 중요한 형태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근데 포유동물은 형태가 깡그리 달라요. 됐나요? 거의 다 달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로 바뀌었는가. 그 다음 사는 곳을 한번 보세요. 따라서 니치가 얼마나 다른가. 네.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바다 속 들어갔잖아요. 땅굴 속 들어갔죠. 땅굴 속에 들어간 포유동물. 두더지. 안 간 데 없어요. 따라서 안 간 데 없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자, 공룡은 안 간 데 무지하게 많지. 밤에도 못 들어갔지. 공룡에 물 들어갔었겠어요? 이거 다 이슈예요. 처음에 공룡 연구하더니 용광구가 막 30톤 되니까네.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룡은 무지하게 무겁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못 다닌다. 반에 물에 붕 떠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나중에 해보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공룡은 물에 안 들어갔어요. 공룡은 굉장히 까다로운 짐승이 어떤 측면에서 사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포유동물 특징은 사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는 장소는 뭐가 결정하죠? 먹이가 결정하잖아요. 먹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포유동물 특징이 뭐죠? 잡식이에요. 갈아 어길 수 있잖아요. 풀 먹을 수 있잖아요. 갈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제한 없는 사람은 지구 어디 가서 살 수 있잖아. 됐죠? 명확한 거예요. 다 섭식 형태. 섭식 형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썼다는 거예요. 뭘 계량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빨.
그래서 이빨이 모든 게 키라는 걸 다시 하네. 생명체는 결국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고, 먹이 섭취가 결국은 그 생명체의 섭식 행동, 그 다음에 이동, 거주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몰라. 그게 우리 포유동, 우리 호모사피엔스에도 직장 따라가잖아요. 직장이 방랑원 되잖아. 뭐 인사 관련 나면 서울에다가 전라도 가야 되고 제주도 가야 되잖아요. 그 항의한 사람 누가 있어? 항의해도 안 되잖아. 왜? 먹이가 그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먹이가 그쪽에 있다. 우리가 생존 장소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하면 모든 동물은 생존 장소를, 먹이가 있는 장소가 생존 장소를 결정해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핵심인가? 네. 우리는 줄을 잘 쓴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호흡량이 결정적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언제?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결정적이에요. 근데 산소 농도가 웬만큼 되면 이건 결정적인 팩터가 아니요. 네. 더 결정적인 팩터는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방법, 소화 시스템. 네. 그거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네. 그래요. 이 그림을 이 도표를 주세요. 네. 자, 이거는 박자세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박자세 30장 프레임, 항상 이야기하는 30장 프레임 들어갔고, 이거는, 톰 캠프라는, 그 고생물학자, 생물학자가 아주 정성들여 만든 그거, 미리 출처를 말씀드리면 그걸, 세계적 석학인 도킨스가 거의 800페이지 되는 책을 쓰면서, 조상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복잡한 도표 그걸 하나를 인용을 했어요. 톰 캠프라는 자기 동료 학자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도킨스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내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이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해놨어요. 자, 그 도표가 어떤 거냐? 제목은 뭐냐 하면 포유류의 형질 변환도. 기가 막히죠. 포유류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지상의 왕자가 됐는가? 신생대 5,800만 년, 6천만 년 동안 신생대를 칸캐스트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석학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유동물의 시작하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 뭐겠어요? 지금 섭식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새로운 문제들을 모르면, 자, 모든 답을 얻야 된다면 따라서 이름에 있다. 헷갈릴 때는 이름을 따라가면 돼요. 대부분 학명이나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학회에서 그쪽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하고 대가들의 손을 거쳐갖고 그쪽 학계 내에서 과학적 용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용어에 어텐션 하면 돼요. 우리는 무슨 동물이죠? 포유동물이에요. 그럼 답이 어디 있죠? 젖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공부하면 젖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쪽 우리 동물, 고생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왜 우리를 분류할 때 포유동물을 했는가? 가장 대표적이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올인하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포유동물 중에 젖을 안 먹는 동물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놀랍잖아요. 그렇게 5,700, 5,400종이나 있는 그 포유동물에 젖을 안 먹는 종은 없어요. 좀 더 가면 젖꼭지 없는 종은 있어요. 근데 젖은 다 먹어요. 그럼 또 따라 올라가 보면 젖꼭지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샘세포예요. 그래서 발월두더지 같은 경우는 그 젖꼭지가 없어요. 엄마 이 가슴에 피부입니다. 피부에 젖이 나와요. 그걸 핥아 먹어요. 어쨌든 젖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젖에부터 시작해요.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저게. 자, 포유동물의 형질 변환, 젖. 그러니까 수유. 젖을 먹인단 말이죠. 수유라는 게 출현했어요. 젖먹이 동물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유라는 현상은 곧장 뭘 촉발하느냐 하면 뭐겠어요? 젖이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고영양식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대사량이 전폭해버려요. 핵심이. 젖 한 바가지만큼 풀을 묵으려 해보세요.
소나 말이 얼마나 많은 풀을 먹어야 한 바가지의 젖을 만드는가 그걸 계산해 보면 돼요. 그 게임이. 우리는 그냥 알짜배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면 당연히 뭐냐면 대사량 증가가 일어나요. 대사량 증가.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사 증가. 이게 핵심입니다. 대사가 엄청, 대사란 말 알죠? 대사는 세포 레벨까지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음식물, 영양분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 덩어리인데 그걸 분해하면 호흡작용으로 그 탄수화물이 그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나오고 전자가 나와요. 그 전자가 태양에너지를 먹었던 전자예요. 하이에너지 전자가 2개 나오면 그 2개 하이에너지 전자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시토크롬 그 단백질 시스템을 트랜스포하면서 전자 에너지를 낙차를 일으키고 그 전자에는 낙차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양성자를 펌핑 아웃해요. 그러면 인터 막간 공간으로 펌프질 해갖고 나간 양성자가 화학적 케미칼 확산을 해 들어오면서 ATP 합성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양성자 3개가 들어오면 ATP 합성 터빈이 360 돌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ADP 한 분자가 ATP로 바뀌면서 우리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그게 대사작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에너지를 다 잃은 일렉트론, 2개 일렉트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2개 일렉트론을 한꺼번에 방출하는 게 아니고 4개 일렉트론이 나오면 우리가 호흡했던 산소 한 분자하고 일렉트론 4개하고 주변에 있는 양성자 결합하면 물 한 분자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에 헉헉거리면서 이동했던 전자를 해소하게 하는 해수 그릇입니다. 산소는 물그릇이요. 그렇게 산소가 뭐 신비한 힘. 생물학 모르는 소리냐 하는 소리. 산소의 힘에. 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룡산 도사 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고 먼저 하면 물그릇인데 산소는 그릇이요. 뭘 담는 그릇이냐? 전자를 담는 그릇이요. 그 전자는 무슨 전자인데? 바로 물에서 분해돼 갖고 물분해 강합성 과정에서 식물이 강합성을 해 갖고 C6H12O6를 만드는 과정에 포장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전자요. 그때 흥분하는 염록체에 있던 그 전자요. 태양에너지 680나노메타, 700나노메타 포톤을 흡수해 갖고 흥분된 그 전자가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합 반도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고에너지 전자가 어디 가서 해방이 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에 가서 해방이 돼요. 그게 바로 켈빈 회로를 돌면서 해방이 되면서 시토르산 회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렸죠. 네.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난 한번 보면 평생 기억나요. 안 잊어버려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매듭이 없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매듭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세틸코 엔자임 A에 의해 갖고 회로를 돌면서 프루브산하고 지방산으로 들어오잖아요. 프루브산하고 지방산 들어오면 아세틸코 엔자임 A에 의해 갖고 그 회로를 돌면 2분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자가 2개가 나와요. 하이 에너지 전자가 2개 나오면 그 전자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시토크롬 그 산화 효소들 이 체인에 의해 갖고 이 전자 셔틀버스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이 셔틀버스가 원활하지 않을 때 뭐냐면 전자가 올라오는 레이트가 줄어들 때 기하 선상에 있을 때 뭐 들어오는 게 없을 때 세포 속으로 영양물이 안 들어올 때 이 전자 흐름이 스탑이 돼버려요. 그럼 그 전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가다가 전자들이 엮기를 빼 빠져버려요. 빠져갖고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해갖고 세포질 속으로 나와버려요. 그 나오기 전에 그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전자를 씹는 셔틀버스 시토크롬 C 효소가 빠져나와 버려요. 시토크롬 C 효소가 빠져나오면 세포질 속에 뭐죠? 키나제, 바로 뭐죠? 카스파제 시스템을 트리거를 해버리면 바로 DNA 난도질을 해갖고 세포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일어나면 왜 사람이 다치는가? 암이 생기는 거. 그 전체 이야기가 일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체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제 대사란 이야기는 엄청나요. 그 뭐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강의를. 내가 이 대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 강의했는 것만 지금 137년 강의 시리즈가 전체 강의가 거의 한 400시간이 넘어요. 이 대사만 했는 것도 다 모으면 한 50시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은 적어도 박사학위 한 3개 정도 할 수업 분량을 다 들었어요. 7년 들은 사람들. 네. 오케이. 오늘 대사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래요. 자, 대사 증가. 대사 증가. 자, 대사 증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어쨌든 ATP를 만드는 게 대사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호흡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호흡작용. 산소를 소모해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사 증가가 일어나면, 그 다음 뭐냐 하면, 세포 단위로 대사가 증가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갔고, ATP가 많이 많아지니까 ATP가 바로 우리 몸을 뜨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몸에 어떻게 체온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뭐다? 내온성이 출현하는 거예요. 내온성. 기가 막히게 내온성의 출현. 우리 몸이 뜨뜻해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자, 내온성이 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내온성이 출현해갖고 그 내온성 출현했다고 털없이 홀타복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얼어 죽지. 여름에도 얼어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얼어 죽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바깥에 홀타복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산에 올라가고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효소작용이 스탑해버려요. 네, 20도 넘어가면 20도 밑으로 선선한 데 가갖고 홀타복고 한 2시간 있으면 죽어요. 사람. 그럼 죽어버려요. 효소작용 안 하면. 그러다 뭐냐 하면 내온성이 생기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뭐 해야 되냐 하면 체온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체온 조절 시스템이 나와요. 이게 바로 털이 해주는 거죠. 포유동물의 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체온 조절되면 체온을 조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동물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이 출현해요. 내가 이 도표를 만나갖고 한 일주일이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게 이게 프레임이라는 걸 발견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진짜 대가들이 20, 30년 동안 그 분야를 연구해갖고 프레임을 하나 만들 때 다른 공부하지 마세요. 딱 그걸 빨리 자기 걸로 체화해버리고 나면 책 서너 권 읽는 것보다 더 나아요. 금방 돼요. 항상성. 자,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심리적 항상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 그 피지컬한, 케미컬한 어떤 바이오로직한 항상성입니다. 생체 항상성이 일어났고 항상성이 일어나면 드디어 항상성이 일어나야만이 사실은 급격하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중추신경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한다. 앞으로 박자 세우는 복잡하다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브레인을 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브레인은 복잡한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브레인을 이야기할 때는 복잡하다는 사람은 그 용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뭐라 했냐면 복합한 중추신경계라 해야 돼요. 복잡하고 복합은 내가 내 생각을 추려해서 그걸 확실히 구분해 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라 해야 돼요. 복잡하면 아무도 안 가요.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복합적이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다른 쪽에서 뭐라 하냐면 구성적이란 말을 써요. 복합적이고 구성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 중추신경 시스템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색깔로, 가장 핵심은 색깔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겼는가, 왜 지구를 뒤덮었는가를 복합적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의 발달이죠. 신경계의 발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요. 이어서 이제 게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복합적 중추신경계가 유지되려면 뭘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바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 하면 감지 능력의 향상. 요거는 용어를 선택을 잘했어. 이 대가가 봤더니. 감각 능력이란 말보다 더 와닿는 말이에요. 감지 능력이요. 물론 감각하고 같은 이야기들인데 조금 어감이 달라요. 감각한다는 말하고 감지한다는 말은 달라요. 감지한다는 말은 디텍트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어전탄 용어예요. 그래서 감지 능력의 향상이 일어나요. 이쪽에. 이게 핵심입니다. 감지 능력의 향상.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네. 자, 이거. 이건 이제 사각형제입니다. 이걸 좀 크게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본 게임 속에 들어가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해줄 거예요. 감지 능력 향상은 곧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계속 이쪽을 트릭을 해주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레인 강의
작년도, 벌써 작년도 됐나? 했을 때 제가 시각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 많이 했어요? 한 8시간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복합적이잖아요. 예. 브레인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게 금방 와닿을 거예요. 이게 복합적 현상이에요. V1에서부터 VA까지 시각 시스템, 예. 한 8시간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 감지 능력 향상이 되고, 자, 조금만. 감지 능력 향상. 자, 그럼 감지 능력 향상이 되려면 도대체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냐면 신체 기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일어나는 진화적 향상이 포유동물이 했던 코가 바뀌고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뀐 거예요. 자, 우리 그 중에 하나 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귀 속뼈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신체 기관이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포유동물에 있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 감지 능력의 향상이 또한 뭘 촉발하느냐 다 트리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에서 이런 게 바뀌어진 게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또 큰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 두 덩어리만 이해하면 자, 이게 내과학의 핵심 주제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과학 공부는 진화론을 공부해야 제대로 된 내과학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바로 뭐죠? 감지 능력의 향상이 감각이 탁월해지니까 뭐죠? 운동 능력의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주 빨리 합니다. 운동 능력의 향상.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게 중추신경계하고 맞물려서 이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동 능력의 향상이 또한 이거 혼자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운동 출력이 나와줘서 복합적 중추신경계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직접적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요게 요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러면 운동 능력 향상, 마리수가 그렇지, 뭐 축구선수 한번 돼보세요. 농구선수 돼보세요. 마리수가 그렇지. 엄청 운동 능력 향상, 진짜 안 돼요. 네. 운동 능력 향상. 네. 악기 다루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글 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북글 연습한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능이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저 운동능이 향상되려면 뭐죠? 여기서 힌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능이 향상돼요? 핵심은 하면, 운동능이 향상되면, 농구선수가, 세계적 농구선수 되려면 슈터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거요. 지속적 근육운동. 따라서 지속적 근육운동. 모든 운동능이 향상의 기본 바탕은 지속적 근육운동이 있는데, 저 지속적 근육운동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배고픈데. 그래서 어디에, 이게 벌써 물려있다는 게 대사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대사량이 젖을 먹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젖을 빡빡 먹고 나니까 뭐냐 하면, 뭐가 가능해졌냐면, 자, 요게 핵심이에요. 참, 왜 그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쫙 먹잖아, 젖을. 쭉쭉. 네, 좋아요. 자, 요게 뭐냐 하면,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대사 능력의 향상이 뭘 촉발하느냐면, 지속적 근육운동. 에너지가 많이 되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지속적 근육운동. 이게 돼야만이 우리는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운동 전문가들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 능력 향상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지속적 근육 운동이 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뭐한테 직접 도움이 되면 항상성은 요 진짜 재밌어요. 항상성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세가 제어돼야 돼요. 네. 골프든 뭐 바둑이든 뭐 태권도든 태권도 생각해보세요. 태권도 자세 흐트러가 태권도 되는가? 알겠죠? 자전거 타기 모든 우리가 하는 운동에는 자세는 뭐냐면 항상성 자전거 계속 타려든지 뭘 하든지 네.
자세를 항상 제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항상성이 왜 높아졌느냐 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진다면 자세 제어가 가능해진 거예요. 요 그림이 조금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 근육 운동이에요. 이걸 안 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 하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거야. 지속적 근육 운동.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나와갖고 틈만 하니까 막대기 휘젓는 폼 잡던데. 딱 보기 싫은 폼 중에 하나. 틈만 하면 나가갖고 혼자 그냥 아이, 도대체 뭐 지속적 근육 운동. 그러면 지속적 근육 운동량이 향상이 되죠.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운동이 향상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자세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세 제어가 되고 자세 제어가 돼야만이 결정적으로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참 잘 만든 도표요. 생각하면 탐복이에요. 이거 잠깐 옆으로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도표가 조금 더 있는데 어떻게 안겠나 하면 이 도표 몇 년 전에 한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도표라고 그때 뭐 관심 없어갖고 넘겼는데 일주일 전 도표를 만났어요. 봤더니 기가 막혀. 지금 이야기는 딱 전체 맞아 들어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산보를 잠깐 했는데 2시간 하는데 놀랍게도 2시간 내내 이 도표가 매듭 하나 안 끊기고 다 연결되는 거야. 도표를 한번 딱 적어보고 간단히 보니까 기본 지식들이 다 이해가 돼. 딱 됐더니 그냥 용어만 딱 알고 집중적으로 한 10분 이렇게 적어보고 딱 나오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2시간 산책하면서 이 도표가 2시간 내도록 책은 이렇게 생각이 안 끊겨 본 적이 없어요. 2시간 동안 생각이 쫙 연결되면서 심지어 그 화살표가 요 방향 저 방향까지도 내가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다 2시간 다음에 무릎 치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하다. 진짜 저렇게 아구가 맞구나. 그 다음에 한 번은 조깅을 1시간 하면서 해봤어요. 더 빨리 돼. 도표가. 그냥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속적 근육 운동.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지속적 근육 운동을 하면서 해보면 돼요. 아주 명하게 돼요. 지속적 근육 운동을 딱 해보면. 자, 됐어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동 능력 향상을 하려면 엄청나게 뭐냐면 대사 증가가 되고, 이게 간단찮아요. 운동 능력 향상에서는 엄청난 운동을 해야 되고, 엄청난 운동을 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섭취량이 증가해줘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섭취량 증가. 먹이 섭취입니다. 먹이 찢어버리고 섭취량 증가. 섭취량 증가하면 당연히 영양 좋아지고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걸로 다 되느냐? 아니요. 이 도표가 탁월하다는 게 내어서 놀랐어요. 섭취량 증가로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동화량 증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룡이 실패한 거는 뭐냐면 섭취량 얼마 많이 했어요. 1톤석 500g씩 500kg씩 먹었다 그러잖아요. 300kg 막 훑어 때려 연 거예요. 막 300kg, 100kg 집어서 코끼리는 100kg, 공룡은 300kg 침엽수림 뜯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갈고리로 집어넣었더니 소화돼요, 안 돼요? 소화될 리가 없지. 이거 그냥 이파리 그냥 집어넣는데 침엽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룡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돌을 삼킨 거야. 윗석이 3, 40개 막 발견돼요. 이만한 돌을 삼켜갖고 이 안에서 돌로 갖고 막 밑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말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몽골 가서 유심히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의 그 배설물은요, 거의 50% 그냥 에너지 섭취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줄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공룡이 실패한 거는 바로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섭취량 성공, 엄청나게 묵은 거야. 묵었는데 얼마나 내 몸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바뀌었어요. 에너지 바뀐 게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먹어야 돼.
여기 있잖아. 이거 식물이 저영양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 영양 충족시키려면 엄청 먹는 거예요. 엄청 먹고 나니까 상자가 커지잖아. 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는 중요한 원인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게 먹어도 다 에너지로 바뀌면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포유동물의 성환리는 양이 아니에요. 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 증가로서 끝난 게 아니고 섭취량 증가가 동화량 증가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뭐냐면 바로 삼륜기치 이거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어서 완전히 갈아갖고 이어서 부담을 줄여주고 소화 잘 되도록 바꿔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 증가가 동화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공룡은 그렇지 못했어요. 동화량 이하작용, 동화량 증가로 바뀌어지고 선순환이 됩니다. 동화량 증가가 되니까는 자 뭐냐면 그 다음 화살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동화량 증가가 바로 대사 증가를 촉발 연결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동화량 증가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대사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동화량 증가가 대사 증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화량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조금, 이렇게 그렇죠. 동화량 증가가 대사 증가로 이어지고, 그럼 동화량 증가는 공짜로 되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동화량 증가는 바로 섭식 행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식기작용의 변화. 드디어 뭐냐면 갈아서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기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식기 변화는 뭘 촉발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이야기는 수유입니다.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서 이빨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젖 먹는 애들이 이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 없어도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내가 여자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 엄마들이 애들이 젖꼭지 깨물어갖고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안 나는 거예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간니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니 형태가 우리 포유동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유. 그래서 간니라는 게 출현하고 이 간니가 있기 때문에 처음 태어나서 이빨이 없기 때문에 수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수유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쪽 게임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포유동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면, 자, 그 다음에, 대사 증가는 그냥 되나요? 이쪽을 볼까요? 이쪽 다른 색깔 할게요. 대사 증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건 이쪽으로 다 한 색깔로 하고. 자, 또 빨리 하겠습니다. 대사 증가, 시간 없네. 대사 증가를 하면, 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해수화는 산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렉트론, 해수,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소가 뭐냐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져요. 산소 요구량 증가가 돼요. 산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산소를 많이 주려면 심장이 결국은 펌프질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산소가 무슨 모세혈관, 적혈구하고 관계있을 간에 심장 펌프질. 그게 뭐냐 하면 이중구조의 순환계가 출현하는 거예요. 심장구조, 순환계, 자심실, 우심실, 자심방, 우심방 이야기했잖아요. 그 4개는. 물론 조류도 같아요. 근데 양서류는 달라요. 이중구조의 순환계가 출현하고, 이중구조의 순환계가 출현하면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전체 시스템 혈압이 굉장히 강하게 펌프질을 한다는 말이죠. 혈압이 높아지면 뭐를 동반하느냐 하면, 조금만 들어가있어요. 이렇게 늘어온 와중에 이쪽에 또 하나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화학적 조절이 일어나요. 화학적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혈압이 높아지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신장 투석률이 높아져. 이번에 이번에 메르스인가 그거 하면서 뉴스에 신장 투석기가 나왔잖아요. 핵심이죠. 진짜 놀라운 장비잖아요. 사람 피를 다 빼내갖고 적혈구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갖고 다시 인체를 집어넣잖아요. 진짜는 현대의학이 진짜 놀랍다고 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인공투석기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혈구, 이쪽 사람이 이쪽 약해지니까 피를 뽑아내갖고 적혈구에다 강제로 산소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고혈압, 이게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혈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 이 흐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장 투석률이 높아져요. 신장 투석률이 높아지고, 그 신장 투석률을 높아지는 걸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뭐냐면, 헨리프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HNI입니다. 여러분들 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바우치 신장 가지고 얘기해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서 오줌을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제 세노관을 이렇게 하잖아요. 세노관을 가다 보면 요 가는 간에서 큰 간으로 가요. 큰 간으로 갔다가 적은 간으로 가요. 요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이 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오줌이 4배나 농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 뒤에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여기 하루에 인체에 서큘레이션 되는 물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물이 180리터요. 내가 몇 년 전에 공부해서 입이 딱 벌어졌다고. 먼저 신장을, 여러분들 왜 이거 곁다리 공부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인체에서 산소를, 피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놀랍게도 우리 브레인보다 더 많이 가요. 브레인은 피가 20% 가는데 5분의 1이 브레인 가는데 신장은 4분의 1, 25% 가요. 신장이 더 많이 가요, 피가. 근데 그거 엄청 깜짝 놀랐어. 근데 신장에 피가 왜 그렇게 많이 갈까요? 신장에 피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혈류 속에, 액체가 물이 대부분 혈류 속에 있잖아요. 물을 해소하는 기관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면 신장에 세노를 가다가 여기서 물이 1차로 걸러지는데, 자, 여기 핵심이 하루에 180리터의 물이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물이 몸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걸러내는 게 하루에, 너무 어렵게 해서 200으로 기억하세요. 200리터를 걸러내요. 여기서 다 걸러내는 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4배 농축한다는 말이 물을 많이 빼낸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게 헨리루프예요. 요 헨리루프가 우리 포유동물 놈에서 이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니까 물을 많이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을 많이 빼내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거 볼게요. 물을 많이 빼내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먹는 건 1리터밖에 안 먹어요. 근데 그거에 100배, 200리터 정도가 서큘레이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단백질이 분해되고 나면 뭐가 나오는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요소라는 게 오줌이잖아, 오줌. 요소가 나와요. 오줌 속으로 요소가 나오는데, 이 요소에, 잘 들었어요. 적어놓았어요. 요소에 1g 요소를 씻어내려면, 배출하려면, 요소를 배출해야 돼요. 요소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의 분해 산물. 간단히 얘기하면 요소. 단백질 분해 산물. 우리가 생체가 단백질 활동에 단백질이 분해돼갖고 요소로 바뀌면 1g 요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물이 얼마 필요한 줄 알아요? 60ml 필요해요. 한 컵 필요해요, 거의. 한 컵이 대략 한 100ml쯤 되니까 거의 한 컵 정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류는, 잘 들으세요. 조류는 이 단백질 분해의 마지막이 요소가 아니고 요산으로 나와요. 그러면 1g의 요산을 조류가, 새가 씻어내려면,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물이 얼마 필요한 줄 알아요? 3ml. 3g 필요하고. 이거는 얼마예요? 그램으로 이게 60g이 필요하고, 이거 20분의 1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 부산물을,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새는 간단히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새 오줌 누는 거 같이 해보세요. 오줌 누는 잘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게 참 공부라는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꽃밭에 폴스 가든을 딱 갔더니 폴스 가든 그거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마침 내가 공부하기 좋게끔 새가 오줌을 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오늘은. 자, 새 오줌을 내가 그려볼게요. 이 돌에다 새 오줌을 놨는데 물이 오줌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을 크게 실제로 요만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꼭 새를 관찰해보세요. 새 오줌에 물이 뭐냐면 새 오줌을 보면 항상 가운데가 하얀 가루가 하얀 게 이렇게 있어요. 혹시 그거 관찰해본 사람?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나서는 꼭 새 오줌을 관찰해보세요. 요 하얀 게 요산입니다. 이게 물이고 됐나요? 물이 찔끔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뭐 비둘기 이렇게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똥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물 확 덮어쓴 거 아니잖아요. 찍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산 1g을 배출하기 위해서 물 3g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변 무지하게 많이 누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요소 1g을 배출하기 위해서 한 컵 오줌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오줌 말 오줌 한번 노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잖아. 근데 이해하셨어요?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현상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유사방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오리는 어류 중에서도 특이하게 뭘 한다? 요소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소가 뭘로 바뀐다 그랬죠? 암모니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합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오리, 그거 있잖아요. 홍어회, 네, 그막 코 찡하는 거, 그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 나오니까 박테리아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갑자기 헨리 이게 나온 거 이해했어요? 예. 딱 높은 투석률. 높은 투석률이란 말은 뭐냐면 물을 많이 걸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심장까지 다 알아야 돼. 이 콩팥까지 다 이해해야만이 우리 전체가 포유동물이 왜 이겼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루프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헨리 루프라 그래요. 헨리 루프가 길어짐. 요게 연결되고, 자, 이 높은 신장 투석률을 위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헨리 루프가 길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향상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화학적 조절로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화학적 조절에서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포유동물이 갖는 놀라운 특징이 무지하게 많은 샘이 있어요. 샘이 콸콸 나와요. 땀샘이 포유동물 아닌 동물은 없어요. 지금 내가 땀을 흘리는 내가 진정적인 포유동물이야. 나 항상 땀이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콸콸 나는 거예요. 나는 뭐 하여튼 땀이 나야 돼. 엄청 땀이 나야 돼. 신바람 밤에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 자, 우리 땀 말고 무슨 샘이 포유동물 뭐 있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침샘, 또 눈물샘,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젖샘. 그 다음 또 요거 맞추는 사람. 향샘이 있어요. 향샘. 사양노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향샘이 있어요. 겨드랑이, 배꼽 이런 데 향샘이 있어요. 예, 그 성적인 그 자격을 불러기는 향샘이 있어요. 향샘도 있고 포유동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맞출 수 있는 사람. 비지샘이 있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기름기 흐르는 이게 진짜 이게 코팅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 없으면 되게 피부 건조 걸리잖아요. 기름샘, 이게 누지샘. 그것 좀 적을게. 좀 이따 적고 합시다. 이게, 자, 이쪽 공부해보면, 야, 어떻게 이게, 자, 이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도로 발달한 분비샘을 갖고 있어요. 우리 포유동물이. 고도의 분비샘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비샘에 지금 한 예를 들어줘 보세요. 내 침샘 이야기를 얼마나 했어요. 눈물샘, 이 전체가 사실은 막 침덩어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네. 네. 자, 그 다음에, 좀 적읍시다. 체온 조절은 뭘 해요? 바로 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결정적 땀샘이죠. 네. 고도의 분비샘은 이쪽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아주 사이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포유동물이, 그래서 우리는 온갖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운 데 가면 땀 많이 흘리면 되고, 예. 추운 데 가면 뭐죠? 털 많이 나면 되고, 예. 공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분비샘이 아포크린하고 에크린이 있어요. 에크린하고 에포크린 어떻게 구분하세요? 에크린은 뭐냐 하면 순수한 물입니다. 물, 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물,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물 그냥 나는 거예요. 아포크린에서 나는 거는 뭐냐 하면 겨드랑이 같은 데서 나는 건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하고 관계 있어요. 성적 파트너하고 관계 있는 쪽이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사이드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중추신경계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뭐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자, 루프가 마지막으로 걸립니다. 이쪽으로 다시 가요. 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루프가 수유 쪽으로 가요. 수유라는 이 현상이 참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 대충 봤구나 하는 걸, 진짜 우리 포유동물 이름 잘 지었다, 그 생각이 확 들어요. 우리는 포유동물이요, 이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면서 복합적 중추신경계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곧장 수유로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면 육아라는 현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육아하고 수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아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잖아요. 애를 키운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뱀이 새끼를 키우나요? 닭이 새끼를 키우나? 닭은 어느 정도까지? 근데 야생 닭을 비유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가축이니까 그건 다른 개념이요. 닭을 보지 말고 꿩이 새끼를 키우나? 어느 정도 키우지. 어느 정도 키우는데 야생 새들이 그렇게 오래 안 키워요.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육아가 가능해진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이야기 됩니다. 육아가 가능해진, 육아는 당연히 수유하고 연결되죠. 저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회로가 다 돌아가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갈게요. 여기서 이게, 자, 여기서 결정적인 게 저는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포유동물에서 영장류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장류에서 호모사피엔스 내려갈 때 가장 결정적인 게 이 현상이에요. 육아라는 현상이에요. 이걸 이해했어야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고 왜 인간의 니치가 상상공간으로 바뀌어졌는가, IT 시대가 오게 된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조금 더 이렇게, 네. 자, 요쪽에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들어오세요. 큰일 났다. 지금 이건, 자, 이전에 실제로 내막적으로 보면, 우리 밤으로 진출하면서 일어났던 현상 중에 밤에서, 자, 이 밤으로 진출 좀 적었어요. 이 야행성이 결국은 엄청난 행운을 가져줍니다. 밤으로 이동한 게 뭐냐 하면 감각의 통합을 불러와요. 감각 통합. 그 다음에 이게 자세 제어를 해줘야 돼요.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예, 완벽하게, 예, 눈 감고 다녀보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 감각이 통합이 돼야 되고, 손발이 완벽하게 져야 돼요. 손발 제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는 입력에 대응해줘야 돼요. 예기치 않은 입력 대응이 가장 핵심이에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엄청난 중추신경계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딱 70g, 여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공룡은 수톤이 되는데 브레인이 70g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게 브레인이 이 전체 도표에서 가장 핵심은 왜 이렇게 되는가? 복합적 중추신경이 왜 나왔는가? 그 다음 인간에 와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이거 빨리 하나 그릴게요.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전에 이 포유동물이 또 지나야 한 핵을 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꿈에 대한 잠의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또 빨리 그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빨리 달렸어요. 자, 이거 아주 기중한 다릅니다. 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유동물이 오면서 잠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잠의 형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자, 이 도표 나중에 브레인 공부할 때도 엄청 중요합니다. 조금 도표가 숫자 안 도표입니다. 이걸 주세요. 그래서 포유동물 분류도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표를 하나 그려놓으면. 그래서 포유동물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맨 밑에 기반이 되는 멤멀 라이크 reptile, 멤멀 강의 많이 했죠. 멤멀 라이크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아까 했던 펠리코사우루스입니다. 펠리코사우루. 예. 바로 이쯤이에요. 발용 육중이에요. 예. 여기서 시작하는데, 자, 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까지는 도대체 뭔지 몰라요. 꿈의 형태를. 수면이 도대체 무슨 형태인지 모르는데, 요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요 B금을 치세요. 그리고 지금 요 선이 뭐냐면 요때부터 뭐라 그러냐 하면 first true memory예요. 진정한 메모리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이 과정이고. 그럼 이쪽엔 이거는 뭐냐 하면 야는 이쪽에는 가지는 뭐냐면 넌세리안 메모리요. 뭐냐면 세리안이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수류라 번역이에요. 짐승 같다. 짐승, 네발 짐승, 그 짐승이에요. 네. 야수 뭐 그런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넌세리안 메모는 요 가지를 봐요. 요때 일어난 요게 뭐냐면 렘수면이에요. 요 가지가 렘수면이에요. 넌렘수면이요. 자, 넌렘수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서파수면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걸 봐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놀라운 격까지 하나 나와요. 너무 적어갖고 폭을 안 가져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발을 두더지 오리너구리. 이걸 뭐냐면, 에그레잉 멤머리라고 그래요. EGG, 달걀, 알을 놓는, LAY, 알을 낳는 멤멀. 자, 멤멀 약간 세울게요. 자, 그 다음 요 종이 뭐냐 하면, 요게 바로 유대류입니다. 유대류 영어로 뭐라 하냐 하면, 마오피시, 네. 요게 유대류고, 요게 바로, 요게 우리입니다. 요게 바로 태반류요. 태반류가 플레센탈 멤멀. 요거는 유대류. 네. 요게 태반류. 태반류가 90%입니다. 태반류. 요게 유대류. 요걸 당봉류라 그래요. 당봉류 다르다 그랬죠? 당봉류. 구멍이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야들이 바로 렘 수면에 출현한 거예요. 이거가 바로 렘 수면에 출현한 거예요.
이 도표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자, 뭐냐면 포유동물은 여기서 퍼스트 추루 포유동물, 여기서 우리가 포유동물을 하는데 포유동물을 따랐어요. 당공류, 유대류, 태반류.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한 90%, 이게 9%, 이게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요 태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속해 있고 꿈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출현하느냐 하면 이 연도가 중요해요. 멤버 라이크 랩탈은 2억 5천. 여기서 갈라지는 게 1억 3천. 자, 그러면 낸 수면이 언제 지구상에 출현했다? 대략 1억 3천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요거 그냥 숫자 적어볼게요. 이게 8천만 년. 요게 핵심입니다. 이 포유동물이, 물론 포유동물의 뿌리가 언제냐면 트라이아스 말기 있다면 2억 년이 넘어요. 근데 완전히 번성하기 시작한 거는 5,800만 년이에요. 요 연도는 상당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 완전히 번성한 게 5,800만 년 전 에오세 때요. 신생계 들어왔을 때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도표.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이 지상에 이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내면도 이거 뭐 하수구로 남는 거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이 꿈에, 이게 왜 그럴까요? 꿈에 내수면 이게 나중에 공부해주시면 이때 이제 낮 동안에 경험하는 게 학습적으로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야행성이라 이게 진짜 키워요. 니치라는 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밤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이 중추신경계를 폭발적으로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 와중에 드디어 뭐냐 하면 이빨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 와중에 이빨의 형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수유로부터 대사량 증가가 일어나고, 대사량 증가가 일어나면 체온이 일정해지고, 그 다음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 결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몸이 생리적으로 스테이블해진다가 감각 입력이 계속 이제 코가 얼마나 바뀌어요. 자, 눈이 바뀐 거예요. 코 바뀐 거, 자, 코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영양적으로 보면서 코는 줄어들었어요. 후각 양은 줄어들어요. 왜? 이제 낮으로 나왔고, 이제 시각 도면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는 줄어들고, 시각은 어떻게 됐냐면 포유류 전체에서 크게 안 바뀌었어요. 포유류 전체 시각은 흑백입니다. 우리 영장류만 총1000년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못 다루고 하여튼 뒤로 넘어가는데요.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야? 이거 포유류 전체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장류로 오는데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 우리 영장류는 포유동물 전체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는 비타민C를 합성 못해요. 네. 놀랍게도 개나 고양이는 비타민C가 없어서 개나 고양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가들은 파인애플도 안 먹는데, 오렌지도 안 먹는데, 개병 안 걸리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개병이 걸릴까요? 비타민C를 대부분 포유동물은 체내 합성해요. 근데 우리 영장류만은 합성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합성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왜? 열매가 천재니까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먹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장류로 오면서, 포유동물 전체는 아닙니다. 영장류로 오면서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합성 회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 몇 개의 효소가 탈락돼 버린 거예요. 중간 과정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DNA가 있어도, 그 유전자가 있어도 그걸 안 쓰고 바깥에서 공급을 계속 해버리니까 그걸 안 쓰고 돌려내리기 나왔고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겉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속으로. 오케이. 자, 예.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게임에서 이 육아하고 수유 이쪽 진짜 하기 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어서 이제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저 빨리 읽으세요. 금방 이야기 끝납니다. 이건 언제, 자, 지금 연도를 다시 돌려갖고 우리 이제 호모사피엔스 쪽으로 오는 쪽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르가스테르라는 종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모 에르가스테르 200만 년 전에, 구체적으로 18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르가스테르가 출현했어요. 근데 호모 에르가스테르는, 잘 보세요. 벌써 뭐냐면 이 사이클 다 돌아가고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는 종이에요, 벌써. 예.
이거 전체는 6천만 년 이야기고, 지금은 이건 200만 년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호모 에레스테르가 오면서 여기서 두 종이 갈라지는데, 크게 두 종이 갈라져요. 네, 우리는 잘 아는,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고, 하나는 호모 네안데르탈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이라고 그러죠. 자, 호모 사피엔스로 가는 이 두 갈래에서 중요한, 그럼 뭐냐 하면, 자, 이 네안데르탈인이고, 여기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이 동물 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공룡끼리 커뮤니케이션 중요했을 것 같아요? 별로요. 물론 최근 연구 결과는 그쪽도 중요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족끼리 사냥했다는 막 나와요.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호 뭐가 중요해지냐면 의사소통 압력이 나와요. 자, 그럼 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영장류에 들어와서 이쪽에 왔어 우리 쪽으로 가면서 왜 중요해졌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왜 중요했었겠어요? 이게 바로 수요하고 관계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쪽에 영장류에 오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수유, 자, 먹이 사냥. 가장 중요한 게 먹이 사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배우자 경쟁입니다. 참 기가 막힌 개념이요. 경쟁.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육아입니다. 육아. 이 육아 수유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상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영장류의 페메일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활동 거의 못해요. 애 키우는 동안에. 애한테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 3년 동안. 그러니까 생물학적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러면 적어도 한 3, 4년 동안 누가 먹여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수유라는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애를 그냥 수유 정도는 뭐 넘어가 개도 수유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인간 좀 육아를 해야 되잖아. 육아를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지금 대학 가니까도 못 가. 억장 무너져, 억장 무너져. 이게 좀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제발 중학생들은 딱 끝났으면 좋겠어. 사춘기 딱 끝나고 왜 딱 알아서 했는데, 이거 육아 지금 뭐 대학원까지 해줘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어쨌든 육아가 문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육아를 해주면, 남자하고 여자에서 육아는 완전 한쪽이잖아요. 여자가 전적으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제 노상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냐면, 구석기 시대로 가면, 함께 한 가족을 이뤄야만이 육아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 동물 속에서 구석기에 기본 이쪽에 호모사피엔스 단위가 있다면 많게는 한 150명 이렇게 살았어요. 100명 단위요. 그러면 이쪽에 건장한 사냥에 나가는 남자 한 20명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다음날 사냥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임신 가능한 여자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누구 한 사람 파트너가 돼 있지 않는데, 초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남자들끼리는 다음날 사냥에 가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돼요. 간단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즉 의사소통 압력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뭐겠어요? 누가 이 여자를 차지하는가? 이 문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여자들의 생리하는 기간을 여자들이 몰라요. 배란 일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개나 고양이 안 내낸다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그 새끼 교미할 때쯤 되면 뭐 동네방네 시끄러워서 못 사는데, 왜 인간은 저 F1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조용해지느냐? 왜 그런 줄 알아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 호모사피엔스 여자들은 그걸 감춰야만이 남자들 사이에 화합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그걸 감추는 쪽으로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 사이에 이 화합이 돼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다음날 집단 사냥이 가능한데, 이거 뭐 여자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 이거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 시스템 보세요. 그 성 파트너 갖고 싸우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 그 술록들 이거 머리 싸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따라서 트리세라톱스. 트리세라톱스가 저 사진을 보면, 내가 그림 그려줄게. 너무 재밌어. 이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뿔이 왜 났는데? 예.
순놈끼리 싸우려고 한 거예요.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 물개들 싸우는 거 봤어요? 예. 엄청나게 죽어날 정도로 싸워요. 대부분 포유동물의 순놈들이 그냥 싸우다가 그냥 다 죽어요. 말이. 그거. 예. 저 페루에 가봤더니 잉카 제국 시스템을 딱 보면요. 잉카의 황제부터, 잉카의 고국 관리부터 뭐가 정해진 줄 알아요? 여자 몇 명을 할당받는 그 권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 시장쯤 되면 몇 명, 그 다음에 뭐 도시사쯤 되면, 예를 들면, 또 잘못하고 뭐 여성 비하나, 그것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시스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하렘이나 중국의 황제들의 후궁들, 뭐 수백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포유동물 전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왕권이란 도대체 뭔가, 그 후궁 시스템을 보면요, 포유동물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이야기 아니요. 그거 어부너무란 이야기들이 아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자 경쟁이라는 것이 선택설에 의해 갖고 진화론의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이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게 우리 인간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극복한 시스템이 권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와 명예, 권력이 왜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듣고 봤을 때는 성향하는 문제예요. 이걸 할당하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불만 없이 할당하는 시스템이에요. 권력 시스템이라는 게. 잉카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포유류 전체에서 우리가 가상 공간까지 어떻게 진화해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촉발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수유라는 현상이에요. 수유가 좀 더 지속이 되면 육아가 되는 거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 파트너가 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4, 5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이 그걸 전부 다 경제부터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족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 의사소통 압력을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세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이 의사소통 압력이 결국 이 배우자 문제라든지 이 먹이 경쟁, 이 전체가 의사소통하고 관계 있는데 경쟁입니다. 네. 호모사피엔스가 처리했는 거는, 네안데르탈 처리했는 거는 이게 바로 거의 800페이지 책의 주제입니다. 험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 뒤에 설명드릴게요. 호모사피엔스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분리했어요. 뭐냐 하면 감정적 의사소통. 감정적 의사소통하고 정보 전달용 의사소통을 분리한 게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정적 의사소통을 해갖고 뭐가 나오냐면 음악이 출현한 거예요. 음악적 의사소통. 네.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 이게 분리된 거예요. 네안데르탈은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두 개를 융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 시스템을 뭐라 그러냐 하면 구성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구성적으로 했어요. 자, 뒤에 조금 더 얘기해요. 구성적. 이쪽은 융합적으로 한 거예요. 융합적인데 이쪽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험이라는 특징이 뭐냐 하면 험은 그냥 어떻게 합니다. 이쪽은 뭐냐면 전일적. 그 다음에 다의적. 그 다음에 음악적. 이 전체를 합한 놀라운 용어가 있어요. 내과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미메시스적 통신을 했어요. 자,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 개념인데 미메시스는 뭐냐면요. 비언어적 의도성을 갖는 모든 행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험이란 말이 뭐냐 이거였거든요. 다의적, 전일적, 음악적 이 미메시스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쓰고 있어요. 우리도 쓰고 있어요. 언제 쓰느냐. 지구상에서 모든 엄마가 애기 달랠 때 쓰는 말이요. 응아리 하는 애를 달랠 때 쓰는 거. 그걸 모음 위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쓰고 있어요. 우리 아주 헌정합시다. 애인하고 이야기할 때. 애인하고 이때 발음 정확하잖아. 다 알았잖아. 알았지. 그래. 네. 네. 뭐죠? 감정을 교류할 때. 분리하지라고 다의적이잖아요. 알았죠. 다른 사람들 한 번도 못 알아들어. 근데 두 사람 알아들어. 그래, 알았지. 그래. 뭐, 다 알잖아요. 애 달랠 때.
이게 바로 네안데르탈이 썼던 말이에요. 자, 그런 말로 갖고 군사작전 한번 해보세요. 법률 조항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법조문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서류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분절적. 네. 이게 뭐냐면 초기 이 집단이 규모가 커지면 감정 교류로서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이걸 못 넘었었어요. 끝까지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감정 위주의 통합적 언어를 썼던 거예요. 전일적 언어를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어하고 음악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용 언어하고 감정 교류용 음악을 구분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놀랍게도 최초의 악기가 언제 나오느냐 36,000년 전에 나와요. 동물. 이게 바로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36,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플루트가 나와요. 피리가 나와요. 뼈로 갖고 나는 피리가 나와요. 놀랍죠? 뭐, 그러니까 진짜 피리가 나와요. 36,000년. 네. 벌써 그때부터 우리는 음악하고 의사전도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악적 제의라는 거는 고대 사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근데, 지금 뭐 시간입니다. 요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이거는, 거의 책 2개의 주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몽골 갈 때도 이걸 전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인지 구조가, 이쪽 내부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복합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로 오면서 요거 하나만 그리고 좀, 여쭤버렸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 탄탄하게 해놓으면 후반기에 9월부터 브레인 공부할 때 특별한 내과학 시작할 때 엄청 도움 받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인지구조는 이렇게 5개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칸막이 구조, 이게 바로 미슨의 마음의 역사 그 이론의 주제입니다. 이건 미슨 이론입니다. 뭐가 있냐 하면 언어 지능이 있고 지능이 5가지가 있어요. 언어 지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지능이 있고 언어 지능, 사회적 지능, 그 다음에 기술 지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지능이 있어요. 네. 자, 결론 이야기 드릴게요. 그 미슨의 주장은 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도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뭐냐 하면, 칸막이 걷어쳐져 있는 거예요. 요 각각 기술 갖고, 언어도 있어요. 이거 험 언어. 네, 이런 언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간단히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칸막이가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모든 지능 사이에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융합인데 복잡해진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산을 하면서 약초를 보면서 자연적 지식을 갖게 되고 등산을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사회적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 내용입니다. 복합적 중추신경계가 출현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폭발적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전체 연결되면서 이 전체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 컨서스니스, 의식이 출현하는 거예요. 의식이 출현이고 에델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고등한 분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가상공간의 출현이요. 니치, 오늘 이야기했죠. 니치, NICH. 자, 이게 가장 오늘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니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예, 버추얼 스페이스. 예, 가상공간이 출현한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가상공간이 출현한 거예요. 예. 이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사실은. 가상공간까지. 이게 판게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세부 좀 더 채울 게 엄청 많은데, 눈, 코, 귀 이 변화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도대체 귀의 변화를 확실히 봤잖아요. 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눈, 코도 아주 복잡합니다. 변화되는 거, 복합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 회로를 계속 돌려보세요. 이 회로가. 이 회로가 계속 돌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살표가 어디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가장 핵심은 따서 항상성. 놀랍죠? 항상성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진 거예요. 체온이 스테이블해지고 행동이 스테이블해지고 뭐 스테이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스테이블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브레인에서 명령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습관화된 명령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항상성이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이 항상성이 가능해지면 두 번째 가상 공간의 항상성이 가능해져요. 그게 뭐냐면 항상된 항상성이라. Extended Stabilizer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죠? 그 내과학자의 핵심 주제예요. 다마지오 썼는 그 책 뭐죠? 갑자기 다마지오의 그 무슨 책이지? 스피너네. 그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확장된 항상성이에요. 가상 공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확장된 향상성이 출현한 거예요. 확장된 항상성이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바로 법률 시스템이에요. 법률 시스템, 교육 시스템, 도로 시스템, 통신 시스템, 우리 인류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확장된 항상성 시스템이에요. 종교, 교육, 법률, 국가 다 확장된 항상성 시스템이에요. 됐죠? 놀랍죠?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바로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개념이 뭐죠? 따라서 니치.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셔야 돼요. 니치라는 개념을 끝까지 가면 여러분 인터스텔라도 감상할 수 있고 아바타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니치라는 개념 갖고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시공을 초월한 말들 뭐냐면 우리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도 나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물리적 환경이 아닌 가상공간으로 바꿔놓은 게 중추신경, 인간이 만든 놀라운 중추신경. 바로 그게 뭐냐면 렌즈를 통해서 우주 속의 존재로서 탈바꿈을 시작한 거예요. 자, 따라서 유니버설 랭귀지. 네. 박자스의 본령이에요, 이게. 네, 박자스의 과학 운동이 궁극적으로 원핵세포에서부터 우주적인 인류로 바뀌어진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우리가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를 공부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언제 살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이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만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진짜 눈물겨운 이야기야. 우리는 얼마나 죽어나가야만이 우리 같은 가상공간을 만드는 존재까지 올 수 있는가. 공룡 이야기가 단순한 공룡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참으로. 공룡을 통해서 포유동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포유동물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속에 영장류가 뭔가를 포유동물 관점에서 보게 되고 영장류 속에 호모사피엔스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안데르탈하고 각초하는 가정 속에서 브레인 용량은 동일했는데 하나는 상징으로 갔고 하나는 상징 문통을 못 넘어선 거예요. 상징으로 한 시스템은 가상공간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우주를 언어 속에 다시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도 7시간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는지